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박익순의 시시콜콜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따로 사는 가족이라면 5인 가족 이상도 모이지 말라 이래서 모두들 쓸쓸하게 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박정희 시대의 마지막 편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는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부각시켜서 찬양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독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극렬하게 대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박정희의 공과를 얘기하다 보면 마치 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지나간 우리의 과거 사고 또 우리가 한번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을 잡으면은 뭐 참 욕심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초대 대통령 중임 제안을 철폐하지 않고 좀 한 2번 정도 하고서 물러났더라면 참 국부로서 대우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2번 정도 하고 또 3선경까지는 그런대로 납득이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 발전을 시킨 그런 공과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3선이 되고 나서 또 유신이라는 총통제 도입까지 하고 나니까 아주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전부 그냥 물거품이 되듯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1년도에 이제 3선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결과는 베트공에게 패해가지고 월남이 공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은 75년 4월달에 월남에서 철수를 하고 월남은 완전 이제 공산화가 됐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 또 대통령 월남도 분단 국가에 있었고 또 우리도 38선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뭐 미얀마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가 전부 공산화돼 버렸단 말이지. 도미노 현상처럼 그렇게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보상. 그리고 이제 미국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달한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중공에 대립을 해서 대만에 쫓겨와 있던 장개석 정부를 대만을 적극 지지를 했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닉슨 덕트린을 선포하고 나서는 중공과 손을 잡고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대만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렸단 말이지.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둔에 있는 미군 2만 명을 우리 정부와 사전 양해 협의도 없이 2만 명을 그냥 철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 월남전에서 말이지 도와달라고 파병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군장비 현대화 시켜주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 이것도 지지부진한 데다가 안보에 보루라고 하는 그 미군 2만 명까지 그냥 철수를 해버렸어. 거기다가 북한의 김일성은 어떠냐? 1.21 사태 이후 그 무장공비 세력이 끊임없이 내려와.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은 뭐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투입을 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 남한에서는 믿었던 미군이 뭐 배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3선이 되긴 했지만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내에서 그 71년 선거에 뭐 이제 40대 기수 김대중 후보한테 그저 아주 근소한 차이, 박빙으로 겨우 승리를 했어. 만일에 그때 약간의 그 부정 선거가 없었다면은 뭐 김대중 후보한테 뺏긴 거나 다름없지. 그러니 이제 앞으로 한 4년 후에는 뭐 기약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으로는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정 2년 시절에는 그 안보제일주의를 취해가지고 또 농어촌의 고리대금을 전부 정리를 해줬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민선으로 3공화국 대통령이 돼서는 그 5대 대통령 때는 우선은 그 경제 제일 정책으로 나가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 독일과 미국 뭐 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6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 5대 때 그 노력한 그 결실이 맺어져 가지고 이제 소독의 광부 파견도 성사가 됐고, 또 일본의 원조 차관 이런 것이 성사가 됐고, 장병들이 희생이 된 대가로 월남에서도 월남전에 그 무기도 팔아먹고 뭐 이래서 월남전에서의 또 우리 특수도 누렸고, 경공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눈부신 경제 그 성장을 이뤘단 말이지. 그래도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경제를 따라잡지를 못한 그런 형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김대중 후보의 선거 공약은 샹토이 미군을 폐지한다 하는 게 선거 공약이야. 그리고 그동안 이 산업화 현장에서 희생당한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 노동조합 육성하는 건 좋지만은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이지.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뭐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노조 활동도 뭐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 당시 참 성장 속도에 페달을 밟을 가속도가 붙을 그럴 때 이런 그 정책을 부각을 시키니까,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공업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현상 유지는 될지 모르지만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선진국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시키고 수출을 장려하고, 또 우리 안보 태세도 굳건히 하려면은 이제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지. 이러한 당위성이 직면해 있는데, 만일에 이 박 대통령이 이제 4년 후에 손을 뗀다고 한다면은 참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놓은 국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권의 그 야심,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는 것도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시점으로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그 벌어진 상황을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김대중과 같은, 김대중 후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그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회의는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유신이에요. 유신. 10월 17일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11월 21일에는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국민투표를 하는데도 좀 이 평화적인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 그리고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상계엄하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서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참 기절초풍하지. 기절초풍할 유신헌법이 탄생을 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대로 말이지. 또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법관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국회 말 안 들고 그러면은 쌈질이나 하고 그러면 국회 해산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또 유신헌법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든가 하면 긴급조치권을 발동을 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어. 그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는 소송도 안 돼. 항의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임기는 6년으로 했고, 거기다가 연임 금지 규정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어. 그 또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국민이 직접 뽑는 것도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 목표하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구성을 해.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민주국가라는 것이 이제 상권분립이 모토 아니에요? 상권분립이. 근데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전부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이지. 총통제예요. 조선시대 국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입후보를 하려고 하면은 200명 이상의 이 주민의 그 추천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거주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 후보자는 위에서 한 동에 한 5명 정도씩 위에서 다 지령이 내려와 가지고 돼 있어서 그 사람 이외에는 거주증명을 해주질 않았어요. 거주증명이라는 민원이 없어. 거주증명 떼러 오면은 주민등록 등본 떼죠. 주민등록 등본. 거주증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폐지돼서 없다. 근데 이 위에서 내려온 5명에 한해서만 거주증명을 해줘. 그러니까 거주증명을 떼야
입후보를 할 수 있는데 거주 증명을 안 떼주지. 또 주민 200명 이상 뭐 그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정부 경찰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막 이제 해방을 와서 못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되느냐? 우에서 지령이 내려온 한 동에 한 5명 정도 이 사람들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입후보가 되고 선출이 됐단 말이지.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이 사람들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데 안 될 리가 있나. 그래서 당시에 2명만 기권을 하고 찬성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해도 너무 지나쳤다. 욕을 먹어도 당연하다. 난 이렇게 보죠. 예? 그러나 이러한 이 편법과 무법으로 대통령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거, 이것은 그 박 대통령이 참 우리 빈곤한 나라를 좀 부강하게 이뤄놓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욕을 먹더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일편단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72년도서부터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77년에 원래는 80년도까지 수출 1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했었던 것인데 유신 선포하면서 77년도에 이미 수출 100억 불을 달성을 한 거예요. 73년에 포항제철이 준공이 되죠. 그 다음에 78년에는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도 연관이 되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준공을 해요. 지금은 뭐 원자력 발전소 없앤다고 난리들 피고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력 요금도 싸고 또 핵무기 개발해야 되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그 우라늄이 나오는 말이지. 이런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78년도 이때 준공을 시켰단 말이지. 60년대에 그 경공업 위주의 그 구성이 72년 이후에는 말이지 중공업이 55%, 오히려 경공업보다 이제 중공업이 더 앞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72년 이전에 북한보다 경제가 열악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뭐 북한이 우리를 넘보거나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단 말이죠. 기초가 언제 마련된 거냐? 이때 마련된 거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는 하고 그저 이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왕적인 그런 대통령 노릇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비난 속에서도 이러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 경제 성장 자체까지도 비난을 퍼볼 수가 있겠나 말이지.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는 정말 잘했다. 비록 독재는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유신헌법, 유신체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결국은 뒤가 좋지는 않았지만 말이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킨 공과 대통령 2번 하던 그 8년 동안에는 그 경공업 위주였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72년도 유신을 하면서 그 중화학공업으로 그 면모를 바꾸면서 경제가 그냥 비약적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이 경제적인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독재의
누명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이 독재 때문에 유신을 반대하기만 해도 다 잡아놓던 그런 시절이지만은 그래도 그 유신에 대한 저항 세력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 유신에 반대하면은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뭐 했지만은 73년 8월 8일에 김대중이 이제 국내에서는 뭐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뭐 신병 치료차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신 체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 근데 김대중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의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받아들였고 그 위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해서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진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79년 10월에는 YH 무역 사태가 발생을 해요. YH 무역회사는 그 가발 수출업체인데 그동안에는 가발 수출이 순조롭게 잘 됐었는데 뭐 오일 쇼크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전환되는 그 단계에서 이제 가발업계가 사양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사양길에 들어가니까 이 YH 무역 회사가 이제 폐쇄, 직장 폐쇄를 선언을 해. 그러니 그 영세한 데서 그동안 한참 그 수출에 헌신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러던 여공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이 되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공장을 좀 더 열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 탄원도 하고 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뭐 본체 안 하니까 야당 사이 신민당사로 그 잠입을 해가지고 신민당사에 들어갔어. 그 신민당사에서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총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뒤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신 기자 클럽에서 자, 이 유신 체제, 이 독재 체제를 비난을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제명을 하게 되니까 부산에 있는 김영삼의 그 선거 텃밭인 부산에서 부산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그것이 마산으로 번지고 창원으로 번지고 부마 사태, 부마 마산에서 창원으로 번지고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이 막 분출을 하게 돼. 박정희 그 정부에서는 무력으로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하고 또 진압이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의 이인자들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고 경호실장이 차지철인데 이 차지철이 권력력이 또 대단했었어요. 차지철이 중앙정보부장을 그냥 뭐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이에 알력이 표출이 돼가지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삽교천 중공공사를 끝마치고 또 그 KBS 당진 수신소 개소식에 참여하고 들어와서 궁정도에서 연회를 베풀다가 말이지 김재규의 저격으로 운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유신시대는 79년 10월 26일에 막을 내리고
뒤를 이어서 또 신군부인 그 전두환 장군이 박정희 뒤를 이어서 다시 국보위를 설립을 해서 이어나가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는 공이 과로 뒤덮이는 그런 순간을 맞고 끝을 맺게 됐어요. 지금까지 군정시대에서부터 제3공화국 1, 2편 그리고 유신시대에 대해서 쭉 훑어봤지만은 무려 18년간이나 우리 남한을 다스리면서 참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뤄 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유신이라고 하는 그런 독재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부하의 손에 살해되는 그런 비유를 겪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대국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뒤안길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독재의 탈을 쓰면서도 경제만큼은 괄목하게 성장시켜 놨다 하는 이런 사실도 묻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